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저희 새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 소개 동영상 강의 벌써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까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와중에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 나왔습니다. 멋진 디자이너 제 딸이 해준 것이고요. 이제 시중에 곧 풀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소개 글은 이 전체 챕터 중에서 여기 있는 죽음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다 라는 제목을 써놨는데, 이 제목이 황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으려고 사냐 뭐 이런 말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강의를 너무 길게 늘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지인들께 받아가지고 간단히 두 가지식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책에, 이 책에 제가 두 번이나 인용한 티벳 사자의 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필연코 닥칠 죽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돈만 세고 있다가 가버리는 허망한 삶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죽음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산다는 말이죠. 이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왜 우리가 죽으려고 산다고 얘기하냐면, 삶이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더해야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삶이란 죽음을 통해서 삶보다 더 큰 뭔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결국은 죽으려고 산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완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공부해서 알죠. 그 공부를 그 집대성한 사람 중에 뭐 이런 책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명한 올더스 헉슬리가 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편찬한 영원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통해 유명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현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사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찬한 그런 책입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캐나다의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탐독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선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제가 배워서 내면화한 것을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식으로 일단 죽음을 제 언어로서 정의하고 들어가는데, 죽음은 내적 성장의 결실이자 무의식계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저의 정의를 제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선현들이 이런 주장을 제기했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표방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냐? 아무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근데 죽어본 다음에 말한 사람이 있나요? 뭐 예수님 부활 뭐 그런 예를 드시겠습니다만, 그런 너무 위대한 분은 딴 데다 모셔놓고요. 인간끼리 우리끼리 얘기인데 신이 아닌 인간끼리는 누가 알 수가 있나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생의 공부와 저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박이에요. 전 이것을 믿고 저희 남은 여생을 여기다 거는 것이에요. 그러다 너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 선택의 귀결은 제가 지어야 되겠죠. 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지옥에 떨어졌구나. too bad 안 됐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장난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평생을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우 확신에 찬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칼 융 같은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지나치게 확신에 찬 광신 같은 그런 믿음은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게 자신 내면에 깊은 곳에 감춰진 그 의심을 이렇게 의구심 같은 걸 감추려는 그런 방어 기제로서 지나친 확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그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맹심 그런 면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저는 지나친 확신으로서 이것을 제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지 저의 믿기로 선택한 것이 100% 옳다는 말씀 결코 아니에요. 전 사이비 교주가 아니니까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을 열어놓고서 이만큼 품고서 이것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으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 책에 새로 나온 예쁜 제 책의 마지막 6번째, 7번째 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가 아니라 6번째 장은 이런 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절의 제목이 멋있는 게 있고 그저 그런 게 있죠. 멋있는 건 훌륭한 사람들이 유명한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같은 건 멋지죠. 25화. 저거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왠지 시시하죠. 저건 제가 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멋있죠. 저건 융의 수제자인 폰 프란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요.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러나 일단 자기 내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컴플렉스를 많이 의식합니다. 자신 안에 감춰진 부분들을 열어요. 용감하게. 그리고 그것들의 연유, 사연,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 안에 어둠들을 많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발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겸허해집니다. 내가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허해지면서 타인에 대한 흠많게 보이는 타인들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서서히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다르게 되는 경지가 그전하고는 다른 평화와 행복인데 절대적인 평화와 행복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경지는 뭐 천국에 가야 그런 경지에 이르겠죠.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에요. 전보다는 조금 평화롭고 조금 더 행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믿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알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진 것을 목격하신 적 있나요? 조금 더 행복해진 것을 아주 가깝던 가족의 일원이라든가 누구든지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진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낸 엄청난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은 그것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으로 삼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복병이 닥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복병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자기 성찰하고 평화에 이르나 그런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그 삶의 위기,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자신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겪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자기 자신한테도 이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죠. 저는 이것을 괜히 주인공을 잔인하게 제가 학대하기 위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서 쓰게 됐습니다. 나는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까? 뭐 제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그 질환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치료약 개발에 대한 희망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저도 계속 희망을 갖고 지켜봐 왔어요. 그러나 최근까지
치료약 개발에 앞장섰던 거대 그 제약 회사들이 계속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알츠하이머의 작동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언젠가는 치료약이 나올 때가 오겠으나 글쎄요, 내 생애 안에 나올까는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죠. 만약에 내가 알츠하이머가 발병한다면 어떡할까? 저도 지금까지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관찰하고 사실 간접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질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제 또래 사람들의 결론은 중증이 되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죽음 자결권이라는 개념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용되고 있는 서구의 국가들이 있죠. 그 서구에서 그 자발적 안락사를 어떻게 허용하게 됐을까 하는 역사를 또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결론은 그게 우리 사회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정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불치병인데 엄청난 고통이고 고통을 경감시킬 방안은 없고 아직까지 그 치료 방법을 회복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 등등 안타까운 그런 경우에는 죽음 자결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다루는가, 대응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죽음 자결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 책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좀 공부를 많이 한 무리들이에요. 뭐 정신과 의사, 대학 교수, 그리고 종교에 심취한 이들 뭐 등등이 죽음 자결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그 구실을 대요. 이게 사실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 중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고 요양병원에서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괴로운 삶을 노년에 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고 이 비용을 대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잘 살게 후대를 위해서 이런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도 경감하기 위해서 일찍 생명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이쪽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즉 자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자기 비판적인 이런 또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소년 컴플렉스는 유명한 어린 왕자를 지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시인이자 소설가인 생텍쥐페리를 모델로 삼아서 심층 심리적인 분석을 한 아까 말씀드린 폰 프란츠의 작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나이를 먹어도 나이 먹지 않은 그 어린 소년 같은 그 심정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소년 컴플렉스 또는 이제 제 말로 바꿔서 하면 어린 왕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더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현실이란 무엇이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고 말래 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프란츠 선생 말로는 늘 권총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 자결권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 내면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소년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주인공도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들도 자문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 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뭐 죽고 싶다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에나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이 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아마 그 번역이 맞겠죠. 제가 영문학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영어 단어 그 자체로 보자면 그 자체를 그 투박하게 해석하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그거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not to be가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ot to be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 동격일까요? 동의일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육신이 죽으면 다 쓰러져서 저 이제 땅에 그 위생물들한테 다 먹히고 지구의 그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의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not to be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소멸하는지. 저는 소멸하지 않는 차원 부분 영역이 있다라고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죠. 과학적 근거 없어요. 저는 과학만으로 살다 갈 건 아닙니다. 과학은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보다 더한 안목을 가지고 저의 삶 전체를 이해하다가 살 만큼 살다 가고 싶은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과학이 충분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이 질문이 남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저의 의견을 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개진했었죠. 마지막 장에 이것에 대한 주인공들의 나름의 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서문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께 메일을 보내서 책을 보내드리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 만난 지 여러 해 지난 분이세요. 그분이 만난 것도 딱 2번이에요. 이틀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마음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책을 전해드리고 싶고 꼭 다시 뵙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께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분 지인으로부터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책 이름이 죽음과 친해지는 삶인데 이 책에서 제가 표방하는 바는 저 자신의 죽음과 저 자신이 친해지는 그런 길이긴 합니다만 돌아가신 이분의 죽음과 제가 아직 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께서 그렇게 예상외로 가셨다는 비보에 저는 뭐 굉장히 슬픔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분을 애도하고자 합니다. 이분께서 베푸신 것은 배움의 자세 같은 것이었어요. 단 2번 뵀지만 많은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융심리학 깊이 공부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육만 보지 말고 더한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라고 소개해 주신 책이 제가 구해서 읽기 시작하지만 아직 못 끝낸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명저입니다. 그분 말씀 믿고 제가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뵀을 때 분석심리학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기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대학에 부전공 과정까지 만들면서 제가 연구하고 나름의 그 실천을 한 그런 면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기 실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의 원조격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실현 개념을 얘기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분처럼 깊이 있게
그렇게 넓게 원초적 자료를 훑어본 분은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고 그 고마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가셨네요. 허망하게 가신 것 같으나 그러나 이분의 죽음이 이분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그 결산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한테 베푸신 이 마음이 분명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분이 전해주신 게 있어요.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깨친 것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전 받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깊은 것들을 받아서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공부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저한테 전해주신 것은 저한테 살아있고 그리고 제 후대들한테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이런 것을 넘겨주는 과정일 것입니다. 내적 성장의 결실,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의 영혼은 무의식계로 들어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배경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은 또 7장에서 제가 풀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선생님은 제 마음속으로 애도하면서 오늘 제 책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죽음의 저의 정의에 동의하실지 마실지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